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론조사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 학위 논문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저 라면 받침대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구조해서 한번 발표할 기회를 주신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론조사 발표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론조사가 과연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진행했던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공론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결정된 이슈지만 한번 여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지에서는 크게 4가지의 선택지로 물었습니다. 건설이 중단돼야 된다, 재개되어야 된다, 나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잘 모르겠다. 한번 여기서도 개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혹시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판단 유보, 난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이 중단, 그리고 재개가 2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재개가 3분이었고 판단 유보 잘 모르겠다가 이제 나머지 의견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신고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고리 건설과 관련해서 중단을 해야 되는지 재개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컨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료집과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 신고리 중단에 관한 균형적 정보를 접했고 그리고 전문가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분임 토의를 구성을 해서 내가 왜 신고리가 중단해야 되는지 혹은 재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결과 한 3가지 정도로 중단해야 되는 근거가 제시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증가가 된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세계 최대 규모이며 최대 밀집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미 우리가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세대 지진 규모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7조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보다는 최근 뜨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중단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재개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가장 안전한 발전원이고 또 우려하는 바와 달리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중단할 경우에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에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LNG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환경오염이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시민 참여단들에게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 중에서 아주 짧았지만 의견이 바뀌었거나 혹은 의견이 형성되신 분 계신가요? 아까 이전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견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네. 나는 몰라서 손조차도 못 들었는데 이 이슈 자체를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재계 쪽으로.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 변화가 없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보를 얻었을 때 의견이 형성하거나 혹은 바꾸는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경우에 그 의견 변화가 얼마나 생기게 되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대의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 무관심, 무지, 그리고 효능감 저하는 이루 말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정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선호를 잘 집합을 해서 대의자, 대리자를 선출을 하고 이들에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적 결정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할 때에는 가끔 시민들의 의사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공론조사는 이러한 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론조사에서 측정한 시민들의 의견이 진정한 의견일까라는 것인데요. 크게 이제 이 공론조사를 고안한 사람이 미국의 교수인 피시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알기 어렵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무지한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 공간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호들은 굉장히 내가 진정한 의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시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적 정보와, 그러니까 양편의 균형적, 양질의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토의할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금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과정 내에서 선호의 단순한 집약이 아닌 형성과 변환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신고리 569기 공론화 과정 역시도 이러한 문제의식 내에서 이제 제안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원래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은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원전 제로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신고리 569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리 569기와 관련해서 중단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이 갈등이 굉장히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신고리 569기 공정률이 29%에 달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방안으로서 공론조사를 제안하게 됩니다. 공론조사라는 게 그럼 뭐냐? 피시킨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료집이나 전문가 발표, 그리고 부임 토의를 거치면서 균형적 정보를 주고 토의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구성원,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 및 그 변화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입법과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으로서 이제 공론조사가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전에 여론조사를 측정한 의견이 가짜 의견이고 또 무의사였다면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된 이후에는 굉장히 좀 정제되어 있고 진정한 의견에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하고, 또 엘리트 중심의 정치 과정 한계를 보완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좀 더 돋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균형적 정보와 숙고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전과 다른 의견이 형성되는가? 이때 이 의견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의견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크게 이 수기 과정,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과정에 토의가 필요하다는 토의 민주주의자들의 의견과 오히려 이 토의가
토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것이 왜곡을 조장한다는 비판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수기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토의 민주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무지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표피적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론조사를 통해서 의제를 학습하고 진정한 의견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의 경우에는 대중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대중들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할 경우에 오히려 의견 동지라 다수 의견에 동조를 한다던가 내 의견을 오히려 강화한다던가 혹은 사회적 우위자, 예컨대 좀 더 말을 잘하고 소득이 높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의견에 그저 따라갈 것이다 라는 비판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구리 오륙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들의 의견이 바뀌었는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네. 신구리 오륙호기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전체 모집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2만 명 중에서 나는 신구리 오륙호기 공론조사에 참여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이제 이게 왜 이럴까요? 500명을 뽑아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공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공론조사는 크게 자료집을 먼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보게 하는 개별 학습으로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2박 3일 동안 개성원이라는 장소에 함께 모여서 토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전문가 발표를 이런 강당에서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9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분임 토의조로 나뉘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나 이런 밥 먹으면서도 같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의사 변경이 일어났다면 그 요인이 무엇일까? 그 설명 변수로는 크게 2가지를 가정했습니다. 먼저 이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의견 변화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학습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사안에 더 많이 안 사람일수록 의견을 바꾸었다면 이 의견 바꾼 요인을 학습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뭔가 토의 환경 내, 토의조 내부의 어떤 그 다이나믹에 의해서 의견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2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신구리 오륙호기 공론조사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론조사를 진행하기 전과 후에 크게 4번에 걸쳐서 서베이 데이터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3번은 의견 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3번 동안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바꾼 요인이 뭔지를 좀 검증해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분석 대상은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 471명을 포함했고요. 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론조사가 진행한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신구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밀하게 진행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론조사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검증을 하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신구리 공론조사의 검증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 참여를 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의견 변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에 공론조사를 조사했던 논문들에서는 그냥 의견 변화, 유무에 따라서 의견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처음에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형성한 사람들과 나는 처음에도 중단이나 재개 측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 간에 그 의사 변경 요인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 메커니즘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유지 외에도 의견 형성과 의견 변경으로 나누어서 이들의 요인을 각각 다르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 결과,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됐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이제 의견 변화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리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의 의견 변화입니다. 먼저 1차가 공론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인데요. 난 잘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161명이었고 나는 중단을 지지한다 라고 했던 사람이 137명, 그리고 재개를 지지했던 사람이 1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론조사가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판단 유보가 15명으로 줄었고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중단 혹은 재개 의견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재개가 265명으로 높게 나타나서 신고리 오류코기의 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렇게 공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총 절반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의견을 바꾸었고 최종적으로 41.4%가 공론조사 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중에 7%는 전과 완전히 다른 입장, 그러니까 중단에서 재개로 옮겨갔거나 혹은 재개에서 중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실태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인 공론조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일어난 편이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신고리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그 구분이 좀 뚜렷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세일런트한,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이슈였기 때문에 의견 변화가 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론조사를 거치면 이보다 더 많은 의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사람들의 의견 변화를, 무엇이 이 사람들의 의견 변화를 일어났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중단과 재개, 최종적으로 중단 입장을 선택한 사람과 재개 입장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중단이 191명 중에 108명은 원래도 중단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73명은 판단 유보를 했다가 중단으로 돌아선 사람이었고 10명은 재개에서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 역시 원래 재개를 선택한 사람이 161명이었지만 23명은 중단에서 재개로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의견을 옮겨온 이유가 뭘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공론조사에 관한 기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의견을 바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조사에서 그 학습 수준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이번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 질문을 포함했는데요. 예컨대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몇 기로 알고 계십니까? 신고리 오류코기가 위치한 지역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등등 오류코기 발전소와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을 했고 이러한 질문들은 그 신고리 오류코기 자료집에 포함된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앞서 보시는 그래프가 그 현황을 보여주는데요. 1차 때는 평균적으로 이 8문제 중에 사람들이 2.8개의 문제를 맞췄다면 이제 2차, 3차로 갈수록 그 문항의 정답 개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 또한 이제 보시다시피 좀 더 이제 학습을 많이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사안에 관한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그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지켜본 결과 상당히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시고 와서 저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서 당황스럽지 내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대중들이 과연 이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해소하는 그런 결과를 저도 눈으로 지켜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 수준이 사람들의 의견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이제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견 변화의 유무와 그리고 학습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거고요. X축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그 최초 정답 개수와 달리 최종적으로 얼마나 맞추게 됐는가. 즉 8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문제도 못 맞췄는데 8문제를 마지막에는 다 맞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학습 수준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견 변화 가능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 -1, -2 같은 경우에는 혹 찍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좀 학습 수준이 감소한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은 총 3명, 471명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켜보면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좀 의견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이 이 그래프였는데요. 의견 형성, 그러니까 처음에 판단 유보를 했다가 어떤 특정한 의견을 가지게 된 경우와 아예 의견을 바꾼 경우에 그 학습 수준에 따른 가능성이 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형성 같은 경우에는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의견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의견 선회, 중단으로 갔다가 재개로 간 사람, 재개였다가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이가 좀 낮아지는 가능성 혹은 무관한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의견 형성은 학습 효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의견 선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단에서 재개로 의견을 바꿨고 혹은 재개에서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토의 환경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9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토의를 할 때 저마다 토의 환경이 조금 달랐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 토의 환경을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분포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조 같은 경우에는 중단 의견이 굉장히 많은 조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조 같은 경우에 재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단 지배, 중단 다수, 동률, 그리고 재개 다수, 재개 지배 이렇게 5가지의 환경으로 구분을 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 변화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 아실 텐데 재개에서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단 지배나 중단 다수에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서 재개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 역시 중단 지배나 중단 다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 재개 다수 혹은 동률에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의견 선회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났지만 의견 형성에서는 이런 경향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견 변화는 뭔가 토의 환경,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비판자들의 견해, 예컨대 이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있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걸지도 모른다. 다수의 의견에 그냥 동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과연 이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에 그저 따라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러한 가설을 반박할 수 있는지를 이러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수기민주주의 연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을 가져와서 이제 제가 이것에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체계적으로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걸 검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관찰 가능성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에 얼마나 많이 따라갔는지, 그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의견 편차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결과값인데 0.08, 그러니까 8%의 그 비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 사람들이 그 의견을 바꾼 까닭은 다수에 동조한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이 주로 따라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뭐라고 해야 되지? 서포트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 정도인데요. 재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재계 다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과 중단 다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재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중단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달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계를 지지하는데 중단 입장을 많이 듣게 되면 중단 입장에 공감하는 정도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단 입장에 대한 공감 정도가 재계 지지자 같은 경우 마지막 표를 보시면은 중단 다수에 있었을 경우에는 3.46으로 그 차이가 이 토의 전에 비해서 0.52 정도 올라갔는데 재계 다수에서는 0.23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의견을 듣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 공감 정도 확실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는 재계 입장에 대한 공감 정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토의 환경이 세팅이 되면 뭔가 그냥 내 의견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너 의견과는 달라 이렇게 배척하기보다는 좀 더 공감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검증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견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의견 변화는 의견을 형성한 사람들은 사실 이전에 이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학습 수준이 올라가면 의견이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의견 변화, 다른 의견으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학습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 다양한 환경성에 노출되어 있을 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옮겨간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수기 효과를 이 공론조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이 발표에선 담지 못했지만 제가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특성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고 40, 50대인 신분들은 이 공론조사를 거치면서도 잘 의견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공론조사의 그 학습 효과나 이러한 이견 노출의 효과가 여성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 이런 토의 문화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토의라는 그런 세팅 자체가 누구에게 좀 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논문의 함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공론조사 그리고 토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고대 아테네 시절부터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 온 분야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 현실에서도 이러한 현실에서의 토의가 정말 수기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논문에서 현실에서의 수기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한계, 문제가 드러나면서 수기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 변경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공론조사의 정당성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신고리 공론조사가 오늘날 정치 과정에 수기를 실현한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검증해 보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이어서 내용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어서 우선 이 신고리 공론조사를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표본 추출이 제대로 된 대표성이나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만족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본 추출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지역이랑 성이랑 연령을 층화 추출을 해서 전체 우리 국민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이거의 편향성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20대가 좀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고, 남성이 좀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많은 게 있었지만, 전반적인 원래 여론조사라는 특성이 이제 그런 대답을 잘 해주냐, 이 사람 누가 잘 대답을 해주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편향성이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조사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설계된 공론조사였고, 그래서 진행 과정도 보면은 되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세팅이 된 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토의 환경의 차이가 났냐? 이 사람들이 처음 최초 의견을 물어서 이 환경을 나눴는데 중간에 개별 학습을 거치고 토의 전에 다시 의견을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의견이 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상 토의 전에는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배분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의 환경의 어떤 영향력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궁극적으로 시민 참여단들이 토의를 하고 나서는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요. 나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의견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중단 쪽 들어보니까 그래, 얘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재계 쪽 들어보니까 그래, 얘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들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런 치열한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는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성이 실제로 물었을 때도 나와 다른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얼마나 이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를 물었을 때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동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시민 참여단 500명에 한정된 결과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론조사를 이제 주관한 피시키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내부 공론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회 내에서 이 공론조사가 진행될 때 그런 토론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론조사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좀 악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뭘 공론조사 할 건지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린 이걸 공론조사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론화 과정이나 토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주제 역시도 뭔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시민단체랑 이 원자력 간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못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던진 건데, 근데 이제 재계 쪽으로 결정이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뭔가 사회적인 갈등은 좀 이전에 비해서 봉합된 그런 측면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론조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갈등을 좀 봉합시키고 좀 이렇게 잘 해결된 그런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제 대입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세팅도 굉장히 엉망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수기 민주주의 오히려 그런 반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는 오히려 결과여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론조사를 잘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는 대의민주주의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위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신뢰를 올리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조사가 적절히 활용되면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돼야 되고 뭔가 좀 잘 세팅돼서 많이 이렇게 잘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권은 마치 공론조사를 하면 이게 곧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했을 때도 왜 공론조사랑 다른 결과를 내렸냐 이걸로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공론조사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이것이 마치 정치적 결정을 해주는 그런 매개체는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상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에 대한 동조라기보다는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줬던 바도 있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엄밀히 검증한 바를 들고 오진 못했지만 좀 더 엄밀히 검증했을 때 확실히 다수에 대한 동조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다수에 대한 동조는 아닌데 확실히 이견 노출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 근거로 공감 정도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좀 설명을 했던 거고요. 네,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는데요. 학습 수준이랑 연령 상호작용을 봤더니 20대는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마지막에 판단 유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50대는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의견이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직접 관찰을 하다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가치관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뭐가 옳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자기 가치관 예컨대 난 전기세가 엄청 중요해. 난 이게 엄청 중요해.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이 있어야 내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거야. 이렇게 되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학습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수록 마지막에 판단 유보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20대가 또 그 토론할 때도 20대가 굉장히 참여 비율이 좀 적었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조 내에서.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 토론 세팅을 할 때 그런 뭔가 소수 집단들은 먼저 이렇게 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견해는 뭔가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이렇게 그렇지 내 목소리도 어떤 효능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연령이랑 학습 수준 효과 상호작용을 본 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